금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다른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낮아요. 특히 달러와 상관관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국채와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리밸런싱을 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자. 네, 최근에 이제 또 그런 상품들이 나왔더라고요. 한 가지 주식을 테슬라. 예, 테슬라랑 채권을 섞어가지고 4대 6인가? 네, 4대 6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퇴직연금에서 가입할 수 있게 맞아요. 만든 상품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아침에도 그 기사를 봤는데 사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보통 20년, 30년 갖고 있잖아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그러면 테슬라가 20년, 30년 후에 과연 좋은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테슬라가 뭐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뭐 전도 유망한 것 같지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전 세계 1등 기업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아직도 전 세계 1등이냐? 아니거든요. 거의 없어요. 계속 1등을 하는 회사는. 그러면 지금 1등인 뭐 애플, 테슬라에 퇴직연금을 맡겨놓고 그냥 20년을 기다리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2000년 초반에 엔론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전 세계 이제 최고의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심지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개별주를.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은 자기 회사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자기 퇴직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엔론이 이제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뭐 삼성보다 더 큰 회사였고, 그럼 1등이었어요. 1등 회사에서 그런 일이 터지리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죠. 직원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직장 잃었고, 퇴직연금 다 날리고. 이중고죠, 이중고. 그래서 항상 자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회사에 투자해야 돼요. 예. 경쟁사라든지 업종이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개발사를 다니고 있다면 게임이 아닌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게임 업종에 있으니까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게임 업종이 다 안 좋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섹터 자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일본의 장기 불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섞으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만 포트폴리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을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주식을 가져가는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많이 오르는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가는데 물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부동산이 더 많이 오르지 않냐. 그런데 주식하고 부동산의 게임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하고 리밸런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 주식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주식 어떻게 하냐? 그럼 뭐 삼성 사냐, 테슬라 사냐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개별주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분석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게임이 되니까 시장을 사자. 한국 주식 시장, 미국 주식 시장. 그러면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뭐 2차 대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면 공장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기업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시장이 없어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자본주의 이제 활동을 하는 물론 중국 같은 공산주의도 당연히 활동을 하죠. 자본주의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계속 있는 거고 주식시장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은 하지만 우상향한다. 이거를 이제 가정하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가 지수 시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국 사야 돼, 미국 사야 돼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더 좋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하고 신흥국하고 이렇게 나누자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그 거의 신앙 같은 게 있었잖아요. 미국 3대 지수를 사면 된다. 뭐 3대 지수가 S&P 500, 나스닥, 그다음 뭐 다우지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주가 아웃퍼폼 하거나 혹은 언더퍼폼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분석 자료를 올렸는데 신흥국 지수하고 미국 주가 지수하고 누가 더 잘했나 10년 단위로 끊어봤어요. 그러면 30년대 1930년 40년대에는 신흥국이 이겼어요. 그리고 50년대는 미국이 이겼고 60년 70년 80년대에는 신흥국이 다시 이겼고 90년대 미국 2000년대 신흥국 2010년대는 미국이 이겼어요. 그럼 이제 2020년대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2000년대 신흥국이 미국보다 10%포인트 더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는 미국이 거꾸로 10%포인트 더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럼 이제 2020년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9년 말이 돼봐야 알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보면 이제 미국 했으니까 그 다음 신흥국이야?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2020년대는 미국이 이길지 신흥국이 이길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에 재작년에 할 때 당연히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겪어봤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을 길게 보시는 분들은 2008년이나 2000년에 미국이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미국은 또 깨질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이제 투자 경험이 짧고 이제 금융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에 대한 좀 맹신이 있었는데 올해 그게 좀 많이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아니냐. 근데 재밌는 게 2000년에도 미국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어요. 네, 2010년에도 그랬고 1990년대에도 미국은 항상 세계 최고였어요. 뭐 아주 옛날은 이제 뭐 둘째 치고라도 기술력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버블이 심하게 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결국 주식을 하는데 지수를 사는데 미국이나 한국 뭐 특정 국가에 이제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자. 그러면 이제 선진국, 신흥국 혹은 미국, 한국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미국, 한국을 나눴다 하더라도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빠졌죠. 2008년에도 둘 다 빠졌어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도 둘 다 빠졌어요.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빠졌냐면 지금 올해는 뭐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50% 가까이 빠졌어요.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빠진 거는 사실 그때 비교하면 하락폭이 반도 안 되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2008년, 2000년에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건데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식만 투자를 하면 너무 많이 빠질 수 있다. 요게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말고 또 뭘 가져가냐? 그 주식의 이 변동성이 이제 위험한 거죠.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그래서 국채를 기본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국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주식이 빠지게 되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 말고요. 글로벌에 있는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관들은 주식이 위험해지면 국채로 돈을 옮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 심하게 빠지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금리를 낮춰요. 코로나 때도 금리를 낮췄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채는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국채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올해는 주식 국채가 다 빠졌는데 당신 말 틀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지난 20년만 분석을 해봐도 국채와 주식이 상관관계가 무너진 적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책에 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넣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과 국채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적이 훨씬 많지만 같이 움직인 적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가 이제 같이 빠졌고요. 그리고 2017년 정도에는 같이 올랐어요. 주식 국채가 다 같이 올랐어요. 특히 그 최근 2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 국채가 같이 올랐어요. 네.
근데 같이 오르면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같이 빠졌으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간들이 온다. 내용도 이제 책에 다 분석을 해놨고 내용이 길어서 그러면 주식 국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 가져가는 게 뭐냐면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자산은 안 빠지거든요. 네, 말 그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안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따라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면 주식 국제 할 것 없이 다 빠질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포트폴리오 보호해주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거의 다 빠졌어요. 뭐 주식, 국채, 금, 원유 할 것 없이 다 빠졌어요. 근데 안 빠진 게 이제 현금이었거든요. 현금 당연히 안 빠지겠죠. 그래서 싼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식, 국채, 현금성 자산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데 금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준다 아니고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또 책에 이제 분석을 해놨고 금을 넣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다른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낮아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달러와 상관관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국채와도 낮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가 매수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금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달러죠. 달러를 왜 사냐면 뭐 올해 시장에 있었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환율이 1,400원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달러를 가져갑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신흥국이 안 좋거나 이러면 달러가 굉장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되고 자주 반복돼요. 그래서 달러를 포함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위험을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방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 지수가 20에서 30% 빠졌는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3%, 뭐 이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손실 났으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이게 좌절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채권, 현금, 금, 달러인데 주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5대5로 나눠서 그러면 미국 사고, 한국 사고. 네, 그럼 이게 5개면은 20%씩 이렇게 보통 되는 건가요? 이제 국채도 미국과 한국을 나눠서 사고요. 네. 그러면 총 6개가 되거든요. 총 6개가 되는데 20%씩 나눠서 사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해주셨어요. 네. 배분 비율은 얼마가 좋으냐. 이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그 질문을 제가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답은 뭐냐면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은 알 수 없다. 네, 성배와 같다. 알 수 없다. 이고요. 근거는 뭐냐면 저처럼 이제 자산 배분 연구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수많은 연기금들이 다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국민연금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기관들이 뭐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기관들이 어떻게 자산 배분하고 있나를 살펴봤어요. 다 달라요. 네, 어떤 나라는 채권이 많고 어떤 나라는 뭐 해외 주식이 많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학계에서도 뭐 되게 많이 연구를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좋더라, 뭐 나쁘더라 이 정도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간편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반이거든요. 네, 위험자산 반, 안전자산 반. 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과체적화 이슈를 해결해줘요. 어느 순간에는 주식을 72%를 넣는 게 더 좋은데 그게 딱 그때만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런 계산 방법을 넣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험자산 반, 안전자산 반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반반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핵심은 특정 자산에 너무 많이 몰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20씩 는 거예요. 네. 주식, 채권, 현금, 금, 달러를. 네. 근데 이번 장 같은 경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주식, 채권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현금, 뭐 예금을 넣었다 하면 네. 이자 받을 수 네. 있고 금도 조금 오른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달러도 좀 올랐고. 그렇죠. 달러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면 현금, 금, 달러를 좀 팔아서 네네. 주식, 채권을 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 비율을 그래서 계속.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목표한 비율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0%씩 하겠다 하셔도 돼요. 뭐 크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일단 분산을 하신 것 자체가 이제 훌륭한 거기 때문에 20%씩 나눴는데 뭐 얘는 뭐 가격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10%밖에 안 돼요. 근데 현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일부 팔아서 얘를 사서 높이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높이를. 그 횟수나 뭐 이런 거 정해진 건 없어요. 얼마나 자주 하면 좋으냐. 네. 리밸런싱의 목적 자체가 식탁에 다리가 이렇게 6개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다리가 짧아지면 기울 거잖아요. 그렇죠. 식탁이 기울면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높이 맞춰주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높이만 맞춰주면 되는데 그럼 얼마나 자주 하냐. 당연히 식탁이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자주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자주 하면 일단 귀찮고요. 두 번째, 거래 비용이 나갈 수 있어요. 네, 매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거래와 관련한 비용들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자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물론 연금 계좌나 뭐 ISA 계좌 같은 경우에 매매수가 굉장히 작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이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는 건 뭐 한 달에 한 번, 길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1년에 한 번 이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버튼 말킬이라는 유명한 이제 교수님이 계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좋은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제 버튼 말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이제 그분 책에 이제 추천사를 쓰고 감수의 글을 쓰면서 1년에 한 번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심지어 그분 책 뒤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이랑 현금만 갖고 있다고 치고 제 연초에 2000이었어요. 코스피가. 근데 이제 2000년 사례를 드는데 3월 달에 반토막 났어요. 1400, 1500. 반토막이 아니죠. 25% 빠졌다고 칠게요. 1500 됐다가 연말에 3000이 됐어요. 자,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사람은 1500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맞죠? 네, 그죠? 그리고 2000에 사서 그냥 3000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더 싸게 사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반대로 2000이었다가 3000이 됐다가 다시 2000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밸런싱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리밸런싱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다고 칠게요. 그럼 3000에서 팔았잖아요. 네. 많이 오른 만큼. 팔았으니 팔고 현금을 샀죠. 현금은 또 금리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리밸런싱을 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이제 달력에 대한 기준인데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길면 깜빡해도 돼요. 저도 가끔 깜빡을 하는데 뭐 2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자. 네, 이제 한 번 안 해버려 시작하면 정말 1년 내내 1년이 넘어가도록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최고점이나 최하점에서 못 사더라도 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요 중간 어디에선 사니까 어깨 무릎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 사고. 네. 왜냐하면 아니 뭐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주식 빠져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저점 못 잡아요. 저점 못 잡는데 그래? 그럼 내 포트를 그때 한번 보는 거죠. 내 이제 계좌를 봤는데 주식 비중이 많이 줄었네. 네. 그때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안 됐더라도. 혹은 반대로 야 주식이 뭐 엄청나게 올랐어. 그리고 뭐 다 국채를 안 하고 있대. 뭐 요즘에 누가 금을 하냐 막 이럴 때 그러면 누군가가 소외된 거잖아요. 소외되고 이제 언론에서 욕을 먹으면 가격이 사실 싼 거예요. 되게 이게 심플하게 보면 비싸냐 싸냐만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요. 지금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를 봤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6개월 후에 오를 거야. 1년 후에 오를 거냐. 요거를 보거든요. 예측 전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잘 안 맞죠. 근데 내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적당히 갖고 있는데 주식 지금 싼데?
이거는 알 수 있거든요. 자, 싸고 비싸냐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뭐 2,200이니까 싸다 이게 아니라 자, 내 포트 안에서 주식 비중이 원래 이렇게 똑같이 있었는데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싼 거예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렇지. 네. 그러면 얘보다 비싼 자산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해도 이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어느 순간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럼 얘를 팔아서 이렇게 높이 맞춰주기. 이런 것만 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